안녕하십니까. 동네 내과 의사 김상목 원장의 넷장으로 삽시다 심플한 강의 제 12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불교 심리학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불교 심리학자 중에서 아마 이분이 중국에서 불교를 수입했기 때문에 이어서 우리나라 삼국, 신라, 고구려, 백제에서 이제 계속 불교를 도입을 해가지고 불교 문화를 많이 발전시켰는데, 책에 보니까 해능 스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또. 근데 나는 잘 몰랐는데 이제 책을 보니까 해능 스님이 자꾸 인용을 해 왔더라고요. 근데 해능 스님은 이제 굉장히 무식한 사람이었는데 원래 글자도 몰랐어요, 이분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작을 나중에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중요한 불교 학자가 된 거죠. 또 동시에 뭐 당연히 이제 수행을 하고 이제 해탈 지경에 도달했기 때문에 좋은 작품들을 많이 생산을 했었고, 근데 그분이 이제 글자도 모르면서 이렇게 대학자가 된 이유는 꼭 글자를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불교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거의 100%에 가깝게 정말 진실한 신앙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지 않습니까? 근데 불교에서도 좀 그런 것이 해탈을 했느냐 안 했느냐, 잠깐만이라도 1초만이라도 찰나만이라도 그것을 넘나들고 해탈했다 안 했다, 해탈을 계속 지속도 못하겠고 실력이 부족해서.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는 확실히 성철 스님이 해탈했을 때 어떤 경지는 우리는 잘 모르죠. 그리고 내가 스님도 아니고 경험도 없고, 그래서 참선을 뭐 하루 뭐 이틀 뭐 10일 20일 한 달 계속해서 한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그 경지는 잘 모릅니다. 내가 이제 화두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정진한 것도 없었고, 근데 해능이라는 사람은 가만히 이제 내가 추적을 생각을 해보면은 나는 이제 추측할 그런 수준밖에 안 됩니다. 불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여하튼 나는 자부심만 많이 알고 있거든. 그래서 거기에 곁들여서 이제 이 불교 심리학을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해능 스님은 그게 해탈, 깨달은 경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를 많이 공부한 성문 경지의 수행 상태에서 더 발전해서 깨달음이랄지 또는 무아 상태랄지 해탈 지경이랄지 또 공해사상이랄지 그런 경지에 올라갔던 사람이 아닌가. 그러니까 글자는 몰라도, 글자라는 것은 그 제자들이 저기 함부로 쓰면 되는 거니까 그 해탈의 경지에 도달하고 오랫동안 지속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생활을 일생 동안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생활을 이제 불자로서 또 스승으로서 이제 불교의 선생님으로서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숭상을 받은 사람이 해능 스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글자를 몰라도 그런 능력을 발휘했던 사람이고, 사실은 이제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제 자아라고 하면 먼저도 이야기했지만은 자아도 종류가 많아요. 이게 자아를 공부해 보면 여기 칠판에서 이제 본 것 같이 여기서 부처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아의식, 그러니까 부처님은 자신도 이제 번뇌가 되는 생로병사를 위시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집착이 된 이제 욕심들이랄지 허황한
그런 것이 자아지잖아요. 이제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자아만 보면은 이제 부정적인 자아 의식을 보자 하면 그런 것을 하나씩 하나씩 깨뜨리고 이것을 해소시키고 소멸시키고 그러면서 결국은 본심으로 간다, 무아 상태로 간다. 이게 자아는 쓸데없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탈하는 지경은 본심과 무아 상태에 도달했던 사람이 해능 스님이고 거의 대부분의 불자들은 여기에 가깝게도 가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성천 스님이 옛날에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당신 나를 면회하고 기자들이 와서 나를 취재하려고 하면은 내 앞에서 3,000번 절을 해라. 부처님 앞에서. 그래야지 내가 만나 줄 건지 말 건가 내가 결정한다고. 그렇게 큰 자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자아 상태를 넘어서 내 생각이 그래요. 자아 상태의 그런 것을 자질을 벌써 참되고 강한 자아 자부심을 가진 성철 스님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해탈 지경까지 무아 상태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오만하게 느껴지지만은 그렇게 달성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고 스승 사회에서도 그렇게 정진하고 도를 많이 닦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 그래서 불교 개혁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받들어서 발전시켜야지 맨날 비리 같은 것이 불교계에 왔다 갔다 하면은 그것도 꼴불리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여하튼 자아라는 그 자체는 원래 이제 우리가 자아 비판을 잘 해야 되고 객관화를 잘 시켜야 하고 반성 일기를 쓴다는 것은 자아를 발전시키는 아주 문답식 이제 교육이고 자기 머릿속에서 자기의 이상적인 자아를 바라보고 현실 자아가 자꾸 말을 걸고 물어보고 그러면 이상 자아가 자기 머릿속에 자기를 또 저기 가르치고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이게. 그래서 먼저 과거에 자아 자부심에 대해서 강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 다시 리마인드를 시킨 거고 그래서 그 집착하고 그런 것을 깨우치고 그런 과정도 마찬가지지만은 해탈 지경의 찰나적인 그런 무의 상태를 무아 상태를 도달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무아 상태에 들락날락 순간적으로 찰나적으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 이제 어려운 수행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진짜로 불자가 되고 성자가 되고 그러려고 하면은 좁은 문이라고 표현하는 게 있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한번 뭐 예를 들어서 100사람은 100사람은 뭐 1000사람 스님이 공을 들인다고 해서 쓸데없는 이상한 생각만 하고 불공 들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제대로 구도를 하고 수행을 해야지 거기에 1%의 스님이 진짜로 깨우치고 이제 그렇게 어렵다 이제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자아라는 것은 변화무쌍하고 이 인간의 머리가 상당히 체유가 좋잖아요. 생각하는 능력이 많다고. 자아의식이라는 것이 그 나쁜 의식도 있고 좋은 의식도 있고 이 머리가 많이 생각하는 능력이 많다고 이미. 그런데 그것이 이제 너무나 과하면은 이제 번뇌가 되고 고통스럽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또 인간의 능력이고 또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면 자아의식이 충만하고 성숙돼야지 그러니까 해탈 지경에까지 그 문을 놓고 해서 들락날락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깨달은 그 자체는 스트레스가 없이 마음에 안정을 꾀하고 동시에 마음이 편안하고 스트레스가 없어야지 그 생각에 집중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하든지 참선을 하든지 명상을 하든지 조용한 분위기에서 자기 자신의 생각에 집중해야 된다고. 잡생각을 탈탈 털어버리고 객관적인 관조를 한다, 그 말을 많이 쓴다고. 이제 이게 심리학에서는 과거에 내가 강의할 때 NLP란 말을 내가 썼거든. 뉴로 링구이스틱 프로그램이라고. 이것하고 이 불교에 탐구하는 것하고 정신학적으로 또 저는 심리학적으로 표현되는 이제 분야가 NLP라는 건데, NLP는 건 이런 거다. 우리가 생각을 한다. 머릿속으로 생각을 한다는 건데, 가만히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해보자고.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이건가 저건가 탐구를 한다고. 내가 이걸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 이걸 제대로 하는 건지, 내가 머리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 수가 없다고. 그럼 생각을 하고 또 궁리를 하고 찡찡거리고, 그리고 생각이 안 나가지고 자꾸 머리를 흔들고, 이게 내가 정말 깨어 있는 거야 어떤 거야, 내가 머리가 이렇게 나쁜 건가 좋은 건지 알 수 없단 말이죠. 그렇게 끙끙거린다. 생각하는 것을 시간을 들여서 궁리를 하고 고민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머리가 발전했을 거란 말이에요. 인류가 다른 동물에 비교해서 생각하는 뇌가 발전했다, 그 말은. 그렇게 궁리를 하고 애를 쓰고 고통스럽게 해결하려고 끙끙거리고 고생하고 고행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뇌가 발전된 건 아닙니까? 생물학적으로나 문화적인 의식의 발전이나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심리학에서 LMP라는 것은 먼저 이야기하면,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한 세 가지만 이야기하면, 객관적인 관조. 나쁜 생각이 있으면 대부분이 부정적인 관점으로 객관적인 관조가 이제 일어난단 말이죠. 그리고 먼저 강의를 했습니다, 옛날에. 그런데 다시 리마인드를 하는 건데, 불교 심리학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건 객관적인 관조라는 것은 자기가 부정적인 생각이나 나쁜 생각을 자꾸 내가 잘했네 못했네, 그때 내가 생각이 모자랐어 어쩌고, 감정이 너무나 격해서 제대로 내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대처를 못했다든가, 그런 것을 여러 가지 그 부정적인 것을 생각을 한단 말이야. 생각을 해가지고 그것이 자꾸 부각을 하고 나의 고통스러운 것을 주고 자꾸 그것이 회상이 되면서 나를 괴롭힌단 말이야. 옛날의 경험이, 부정적인 경험이. 그것을 없애려면 어쩌려면 자꾸 그것을 그때 강의가 기억이 나겠습니다만은, 그런 나쁜 경험이 있으면 그것을 줄이려면 그것을 생각하면서 자꾸 밀쳐내라고. 밀쳐내려고, 뭐 예를 들면 머리가 이제 시각화된단 말이잖아요. 그 나쁜 경험이, 그런 것이 활동사진이나 영화에 그렇게 눈에 떠오르면은, 눈을 감고 해서 이제 머릿속에 있는 거 떠오르잖아요. 그걸 자꾸 밀쳐내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없애려고 노력을 좀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자꾸 이제 덮어놓으려고 하고, 그걸 이제, 그리고 좋은 경험이 있으면, 반면에 좋은 경험이 있으면 그걸 자꾸 이제 북돋아가지고 다시 또 나타나게 하면, 자꾸 그런 자기 자신의 노력이 조금 가미가 되면은 나쁜 기억은 자꾸 없어진다고. 그것이 없어지고, 좋은 경험이나 의식이면 자꾸 이제 격려를, 자기 머릿속에서 자기 뇌를 통해서 격려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그게 또 좋은 것만 이제 머리에 떠오르게 되고, 그런 것이 이 객관적인 관조, 객관적으로 제3자가 보는 중, 자기가 주관적으로는 걸 빼고, 자기가 뭐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거 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되도록이면 객관적으로. 자아 성찰이라는 것은 되도록이면 객관적으로. 너무나 치우치게 평가를 하면 안 되잖아요. 공평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나쁜 것하고 좋은 것하고 중간 중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서 탐구를 한단 말이야. 궁리를 하고 생각을 사실 또 하고 리마인드를 하고 자꾸 되새기고 생각을.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게 좋아지는 변화를 시키는 환경을 자꾸 만들어주는 것이 NLP란 말이죠. 그게 한 예가 그런 종류의 어려운 그런 과정을 내가 말로 표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사실은. 그런데 그걸 자꾸 들어보면은 이게 김 원장이 무엇을 이야기 자꾸 하려고 설명하려는 것은 어렴풋이나마 좀 이해가 될 거예요. 그 대신 긍정적인 뭐가 떠오르면은 예를 들어서 시험을 잘 본다든가 사업에 성공하든가 창의력을 높인다든가 또는 무슨 연구가 됐든지 무엇을 몰입한다든가 특히 긍정적인 관점에서 몰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미쳐가지고 주관적인 몰입을 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넋을 잃는단 말이야. 그런 말 알죠. 그 생각에 미쳐서 그냥 붙잡아가지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고. 그게 이제, 몰입 상태란 말이죠. 이런 두 가지의 입장에서, 관점에서 노력하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제 연구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에도 저기 강의했을 때 무슨 좋은 점인 경험이나 부정적인 생각도 그것을 느낀다면 자기가 그래서 뭐 시청각으로 됐든지 이게 촉각이 됐든지 간에 그것을 이제 느낀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러면 이제 통합을 해가지고 그 생각의 내용을 해가지고 운동신경으로 또 행동에 옮기고 이런 하나의 세트로 총동원해가지고 경험을 하고 그럼으로써 변화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변화. 그러니까 결국은 변해야지 발전이 있잖아요. 그러면 도태가 되든지 뭐 발전을 하든지. 그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이게 수동적으로 앉아있으면 절대 발전이 안 돼요. 어린애가 성인이 되는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변할 수 있는 환경을 자꾸 애들한테 부여를 해가지고 스스로 공부하고 뛰어놀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는 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뇌가 그런 상황, 변화 속에서의 교육 환경이 작동되도록 성인들이 그런 상태를 만들어주고 어린이집에서나 이제 유치원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환경을 자꾸 만들어준다는 NLP 환경을 자꾸 만들어줌으로써 애들이 스스로 그 뭐 전부 다 주입식으로 암기식으로 공부시킬 필요가 없단 말이죠. 자기가 왜 그러냐면 어린애들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단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인가 그런 이제 자기의 인간 뇌세포의 성향에 따라서 속성에 의해서 그대로 자유스럽게 놔두면 공부를 스스로 하기 때문에 일생 동안 써먹을 수 있는 자체 교육이 된다고. 자율 교육이 된다고. 요새 4차 산업에서 자율 자동차 운행하고 자율적으로 모든 것을 4차 산업에서 그 AI 스마트팜이랄지 스마트 공장이랄지 그런 것이 자동화되고 막 그러잖아요. 전부 다 신경세포의 성질, NLP 이런 것을 이용한단 말이죠. 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대방의 입장을 감안해서 자기가 결정해서 행동에 옮긴다든가. 이런 프로세스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도 그 나쁜 것들이 있다고. 예를 들어서 탐진치란 말을 쓴다고. 탐이라는 것은 탐욕이 너무나 심한 놈들. 그리고 이 지는 집착이 너무나 많고 그런 친구들. 또는 치는 뭐냐면은 머리가 좀 아둔하고 어리석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자아 자부심을 일으킬 수도 없고, 불자가 되기도 어렵고, 무아 상태에 도달하지도 못한다고. 잘못하면은 부처님의 지경에 못 가고 보살이나 나한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부처님이 초기 불교부터서 그것을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자꾸 자하고 무아 상태, 그다음에 해탈 상태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하는 이유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핵심이라고 사실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부처를 목표로 한다고 한다면 부처를 어떤 상태가 부처의 경지란 것을 알아차리는 능력이 바로 자아의식이랍니다. 자아의식이 없으면 부처가 되는 그런 목표나 그 시각화가 되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부처에 도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제 실체하고 허상이라는 것은 자아의식이 많이 다닥다닥 우리 심성에 방해 요소로 작용해 가지고 본심이나 무아의식이 생겨나지 발화하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를 한단 말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되고, 자아라는 것은 이제 중생들이 생각하는 머리인데, 그래도 자아는 있는 그대로 자기 모습을 자꾸 부정하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 껍데기가 이제 자아로 이제 둘러싸가지고 자기 모습을 자꾸 이게 감추려고 한다고. 이것이 노출되면은 여기 좀 창피하다고 한다고 생각한다면은 그걸 자꾸 감추려고 한다고 그래. 가리려고 하고 이걸 껍데기를 이제 벗어 붙여야지 진짜 본심 무아 상태가 이제 가능한데, 그걸 우리 자신이 못 하겠나.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왜곡된 자아를 작동시킨단 말이야. 그다음에 삐뚤어진 자아 자부심이 있다는가. 그러니까 나쁜 이제 자아가 종류가 많다고 그랬잖아. 좋은 자아의식이 있고 나쁜 의식이 있고, 긍정적인 자아의식이 있고 부정적인 자아의식이 있고, 그거하고 다 연결된 이야기라고 이제 생각이 되며, 그 자아는 항상 뭐 세상에 돌아가는 권위에 의존하기 쉽단 말이야. 자아라는 것은 이 생뚱맞게 상당히 이기주의로 해가지고 돈 많은 사람, 권력 많은 사람 그런 사람에 상당히 가깝게 지내려고 애를 쓰거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성찰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속세를 벗어난다, 그 말은 무아의 절대의식에 도달하는 건데, 이 속세라는 것이 자꾸 자아식이 자꾸 부정적인 자아의식이 자꾸 이게 둘러싸가지고 방해를 하면은, 원래 불교는 본심, 태어났을 때부터 머리의 생각은 순수하고 영원하고 깨끗하고 좋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 이제 그게 영기서라고 이제 관계되고 있는데, 또 뭐 계속해서 영기에 대해서는 또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이제 자아는 조작하기 하고 뭐 뽐내는 것, 오만한 것도 많고, 그런 것을 잘 컨트롤하고 그런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이 공의 사상이고, 또 그런 것을 불성에 도달하기 이전에 전 단계가 이제 성문의 경지, 자아 자부심을 완성한 자아 실현을 끝마친 인간, 또는 보살 상태에 그런 사람이 있어야지 무아 사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쉬울 거예요. 그래서 먼저도 이야기했지만 해능 스님은 머리가 이분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글자는 몰라도. 그래서 그래도 해탈할 수 있는 능력이 완비가 되고 거기에 통달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이 되어 있고, 또 사실 개신교도 마찬가지야. 사실 제일 프랙티컬,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웃사랑이 제일 좋은 덕목이거든. 그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간에 그건 둘째 치고라도 그래도 마음속으로 해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라고 하면은 자비롭다. 사랑한다 그 말이야, 자자는. 비는 뭐냐면 슬퍼한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서로 공감을 해서 어루만져주고 같이 울어주고, 그게 유명한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것이 그거예요. 환자의 생각하고 같이 어깨동무하고, 당신 슬프니까 나도 슬프다. 공감 능력을 주입하는 것이 이제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 그분이 이제 환자를 다스리는, 그게 아주 그 불교적으로나 그 맞닿는 이야기들이라고 전부 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달마 스님이라는 것은 우리는 초상화의 달마 스님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서, 나는 사실 그래서 이 불교를 공부하기 전에 뭐 달마 스님이 뭔지 솔직히 뭐 알 수가 있죠. 달마라는 것은 이제 옛날 고대 인도 말인데, 그 달마 스님이 인도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 십몇 년 동안 그 중국의 양나라의 그 무제란 왕 밑에서, 거기서 이제 어디서 수련을 받았냐면은 13년 동안 소림사, 지금도 소림사가 있는 모양이에요, 중국에. 거기서 이제 달마 스님이 와가지고 이제 불경을 공을 들이고 도를 닦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역사적으로 상당히 그 의의가 있는 달마 스님이 이제 선사상, 그러니까 북방 불교를 이제 도입을 시키고, 거기에 이제 그래서 달마 스님이 이제 꼭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은, 이게 이 불자가 되고 불성을 이루려면은 결국은 한 마음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자아의식도 완전히 잘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무아사상, 그러니까 자아가 없는 상태의 그런 경지까지 다 아울러서 한 마음이 돼야 된다고. 양쪽을 다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선사상에서 자아를 이제 그러니까 자아라는 것이 있다 없다 찰나적인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있느냐 없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현상을 이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속적으로 무아사상이나 해탈 상태로 지속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다 이 말이야.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깨우치고, 그건 사실은 청처스님이 정말 그 1%나 0.01%의 스님 중에서 거기에 도달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죠. 그러지만은 그 사람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런 것들을 이제 유추해 보고, 그 사람이 수련하는 것이 너무나 극한적이고 드라마틱하고 카리스마적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그 사람은 정말 불자인 것 같다. 그래서 그 자아나 무의사상에 대해 적어도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교양을 가지고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진짜 필요한 무아사상을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고 해탈을 할 수도 있고. 해탈이라는 것은 일생 동안 해탈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불자가 되지 않고는 어떻게 그걸 일상생활을 하는데, 시간도 모자라는데 그거 절에서만 있으면 처자식을 누가 기르고 세상이 돌아가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자아를 아는 것이 진정한 부처가 되는 것이다. 후세에 해능시 스님을 비롯해서 여러 이제 불자 중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스승들이 있잖아요. 큰 스님이라고 그러잖아요. 큰 스님.
큰 스님들이 이제 깨우치는 것들을 진정한 깨우침은 자의식도 완전히 극복을 하고 잘 끝마치고 무의식 상태에 도달한 사람이 아니냐. 그리고 그 의식이란 것에서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옮기고 무의식에서 초자의식으로 또 옮아가고 또는 해탈을 한다든가 공세계에 도달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뭐 보통 수양을 하지 않고 자의식을 깨우치 않으면은 도달하기가 어렵다. 그걸 다시 이야기하고 싶고, 그 다음에 자를 알아야 결국은 집착에서도 벗어날 수 있거든. 그게 자 자부심을 헛것으로 알고 적당히 알고 이해도 못하고 깨우치지도 못하고 무엇을 자 자부시라고 하지도 확실히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 불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단 불자라는 것은 세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철학적인 개념, 그 다음에 심리학적인 차원, 그 다음에 믿는 것, 신앙. 신앙은 괜찮아요. 아무것도 몰라도 믿으면 되는 거지. 아유, 부처님을 잘 모시고 좋은 일 하고 그러면은 극락세상에 가면 그게 종교이지 않습니까? 믿잖아요. 근데 이제 불자들은 이제 인도 고대 종교를 제외하고는 윤회 사상은 그렇게 많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남방 불교하고 북방 불교, 선 사상하고는 좀 차이가 있고, 그 윤회 사상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많은 차이가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제일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자아 개념이라는 것은 마음을 오염시켜 왔기 때문에 번뇌가 쌓여가지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주범이다. 그것을 일단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부다도 석가모니도 초기에서도 고민이 있었어요. 아유, 자의식도 뭐 버려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일반 사람들이 그 지경에 그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고. 그 당시에도 아주 지식인으로 엘리트가 많이 있고 그런다고 해도, 그래서 차라리 믿음으로 해서 종교를 유도하는 것이 더 불자들이 부처님 세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이 더 많지 않느냐. 교육자의 측면에서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어라. 그러면은 믿으면 종교가 되는 거니까. 그러지만은 그 불교에 대한 지혜랄든지 철학이랄든지 그것은 둘째 문제고, 학자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그런 분야고, 그래서 그러니까 부처에 가려고 하면 자를 거쳐야 된다. 해능 스님이나 그 이후에 큰 스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자는 극도로 잘하면 그게 바로 부처다. 그러니까 거꾸로, 그러니까 얼핏 보기에는 자하고 무아사상은 다른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이 불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면 자의식을 많이 해야지 바로 그게 부처되는 길이다. 그렇게 못을 박은 거야. 왜 그러냐면 무아사상으로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려우니까. 그래서 여튼 시간이 좀 많이 길어져서 다시 뭐 되풀이되는 설명이겠지만은, 여튼 다음 강의는 이제 조금 더 색다른 방향으로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 중에서 아비담마의 정서 치료라는 정서 심리학이라는 것을 우리가 강의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미진한 것이 있거든요.
정서심, 정서란 감정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 강의부터서는 다음 강의부터서는 부처님의 이게 저자가 세 분이에요. 이런 책이 있어요.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부처님의 감정 수업. 이게 이제, 플러스, 여기서 이야기했던, 정서심리학. 거의 같은 카테고리인데, 조금 이 책에서 주장한 바가, 좀 다른 것이 있어서, 한 강의가 한두 개 더 추가할까. 그렇습니다. 여기가 제 125강. 불교심리학 13. 부처님의 감정 수업이라. 그 책을 이제 소개를 하면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그 책이 이겁니다. 다음 시간 강의 한 두세 개 정도는 부처님의 감정 수업, 정서 심리학하고 좀 연관되는 건데, 그것은 이제 그 제목이 어떻게 되냐면 분노, 우리가 스트레스를 얼마나 번뇌, 스트레스, 성내고 뭐 분노하고 화내고 그런 것에 대해서 불교에서는 어떻게 그걸 대처를 하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자부심. 역시 자를 아는 것은 자를 통해서만이 자부심이나 또는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래서 불교 심리학에서는 자존감을 높이는 거, 자부심을 높이는 거. 이게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이라고 해요. 그거 달라요. 자존감하고 자존심이라는 건 상당히 달라요. 그게 성질이 다르다고. 그것도 이제 잠깐 또 이야기가 또 되풀이 될 거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우울증에 대해서 신경정신과 의사가 써놓은 내용인데, 그래서 곁들여서 하면은 이제 결국은 부처님의 불교에서의 정서심리학, 부처님의 감정 수업을 이제 마침으로써 불교 심리학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전에 들어가서 조금 다른 색다른 거기에 연관된 강의를 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네내과 김상원 원장입니다. 강의 제목은 넷장으로 삽시다 신바람 강의 제 55강을 시작하겠는데요. 이번 강의가 아마 자부심 강의의 강론 중에서 본론 핵심을 이제 마지막으로 끝마치고, 그 다음에는 또 일부 일본의 현재의 자아상과 지금 젊은 세대의 생각들, 그런 것을 업투데이트한 것을 좀 풀이하면서
이 강의를 마치고자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에서 이어서 매크로 박사의 자아탐구 거기에 대해서 이어서 강의를 하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제일 내적인 요인 중에서 자신과 나누는 대화편에 보면은요,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내적인 대화는 항상 긍정적인 그런 상태에서 진행해야 되고, 부정적인 것에 더 예민하게 반응을 쉽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차단을 시켜서 되도록이면 냉정하게 판단하되 긍정적으로 자아를 자기 내부에서 밝혀내고 탐구하는 그런 과정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도 이야기했지만 일기를 쓰게 되면은 자기 내부 대화가 되는 겁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명상을 한다든가 불교에서 구도를 한다든가 참선을 한다든가 기도를 한다든가 또 신부 앞에서 참회를 한다든가 또 자기 혼자 조용하게 자신과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일기를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기를 쓰게 되면 어린애들이 자기 혼자 쓰게 내버려 둬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기가 느끼고 판단하고 또 발전하고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항상 자아 탐구를 함에 있어서는 조용한 데서 자기하고 대화하는데 이미지를 잘 연상을 하고, 그러니까 뇌를 자꾸 이제 돌려주는 겁니다. 자꾸 이제 깨우쳐 있도록 이 생각 저 생각도 할 수 있고, 멍하게 생각을 안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새로운 것이 튀어나올 수도 있는 거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길 수도 있고, 영감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특히 이제 심리학자들이 중요시 여기는 것은 그런 내부 탐구 시간에는 낙서를 하든지 종이에다가 손수, 자필로 이렇게 이게 자꾸 쓰는 버릇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현재 뭔가랄지, 그러면 그걸 씁니다. 직접. 내가 무엇을 현재 원하는 건가? 나의 욕구는 무엇일까? 나의 가치관은 무엇인가? 또 과거에 계기가 있던 것은 뭐였던가? 또는 뭐 중요한 인물이 말했던 것은 어떤 것인가? 또는 자기가 선택했을 때 뭐 잘했는 건 모든 걸 손수 써야 됩니다. 그래야지 뇌 세포의 인지가 잘 됩니다. 그냥 멍청하니 그냥 뭐 소란스러운 데서도 이렇게 뭐 책을 읽는다든가 그렇게 하면은 생각이 딴 데로 다 흘러가지고 자기가 자기의 질문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거짓 없이 자기가 느낌표를 만들어서 써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가 또 대답을 하는 겁니다. 자기 머릿속으로 또 대답을 합니다. 그걸 과정을 자꾸 거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일상생활에 일어났던 일도 있을 거고, 그래서 자기에게 당신이 자신에게 하는 말을 적어 내도록 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당신의 외모가 어떻다든가, 지금 한 일은 어떻다든가, 하고자 하는 일은 뭔가, 지능이 어떤가, 또는 적정한가 하는가, 공평한지 어쩐지, 재주가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가치관이 어떤가. 그것을 반복해서 적고 물어보고 대답하고 그런 과정이 이제 자아탐구의 자세입니다. 방법이고. 그러니까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그런 연습하기가 허구적인 자아로부터서 정확히란 좀 중요하다고.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솔직하게 적어서 그것을 적는다든가 정리를 한다든가 나쁜 사고가 나고 자꾸 내가 바보스럽다 그런 소리를 자꾸 지워야 된다든가 나는 바보가 아니야. 나는 제대로 생각하고 활동하는 성인이랄지 뭐 그렇게 자꾸 이게 반복해서 자기가 이제 다이얼로그 자기 자신이 이제 대화를 하는 겁니다. 이 내 인생의 주인은 따로 있다? 그런 것을 딱지를 띄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이제 주인인 거죠. 그러니까 반복해서 과잉하여 학습된 나쁜 그런 것들을 부정적인 것을 자기 대화를 통해서 지우든지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변화를 시킨다든지 그렇게 해서 자아탐구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짤막짤막하게 좋은 낱말들이 많이 이제 제시를 하는데 목표가 될 사건을 잘 정한다. 참되고 정확한 대입적인 양심적인 반응을 제시하는 것이죠. 진정한 나로 거듭나기 위해서 스스로 불안 꼬리표를 지우고 부정적인 것을 없애야 한다. 그런 것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강의에 강조하는 것은 일기를 쓴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이제 종이에 손수 자필로 하나씩 문답식으로 그렇게 자꾸 탐구하는 시간이 바로 자아탐구의 어떻게 하는 그런 태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 강의 중에서 한참 됐습니다만 40강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좀 시간이 남아서 현재 일본 사회 적어도 3년 4년 전에 특히 젊은이 또는 뭐 전체적인 일본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는지 그 좀 최신적으로 내가 접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동안 옛날에는 일본에 많이 구경도 하고 공부도 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중요한 것만 일본의 자부심에 대한 것은 히로시 박사가 연구한 자료 그게 지금 상당히 오래됐었는데요. 지금 간접적이나마 일본은 내가 방문은 요새는 못했지만은 이제 먼저도 이야기했지만은 일본인의 심리상자라는 책을 3년 전에 누가 집필을 했냐면은 SBS 기자 유영수 씨가 아마 이분이 이제 심리학도 전공을 한 것 같아요. 일본 특파원으로 그렇게 활동을 하는데 일본을 많이 관찰하고 심리학적으로 많이 관찰해서 그 일맥상통해요. 옛날에 3, 40년 전에 이제 일본 자아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옹졸하고 조금 소인배 그런 아주 약한 자아의식을 가진 것이 제일 특색 있는 특색이다. 이게 내가 이야기를 그때 강의에 내가 이야기를 한 건데 지금도 그렇게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뭐 나카마 현상이랄지 또는 이제 오타쿠 현상이랄지 젊은 사람들한테 그런 것을 잠깐 이어서 이야기를
해 보면 그때도 이제 여성들이 이제 남성들은 여성을 사귈 때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항상 자신 없게 소심이 같이 그렇게 자존심이 없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너무나 이제 예민하다든가 자존심이 너무나 예민하면 자존심이 강하단 말이야. 자존심이 강하단 소리는 자부심이나 자존감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다 구별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너무나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오히려 자부심이나 자존감이 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본 사람은 소통하는데 항상 이제 문제가 있고 소극적이고 그리고 감정을 제대로 표현을 못하고 항상 마음에 담아두고 자기가 자기의 표현을 아싸라게 잘 해야 되는데 그 소심이가 돼가지고 우물쭈물 이야기를 잘 못한다든가 그래서 감정에 표출하지 않는 그런 뭐 드라마도 있고 일상생활에도 그렇고 그 문화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일본은. 그래서 일본이 서양 예를 들어서 대포나 함선을 만드는 이제 과학적인 기술은 많이 빨리 그렇게 습득을 했지만은 아마도 정신문화는 조금 약하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적인 것은 바로 받아들였는데 정신문화는 것은 좀 지지부진하고 사실 정신이 바꿔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동양에서 집단 의식이기 때문에 독특한가 생소한가 조금 별나게 별종 같은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 집단 문화권에서는 싫어합니다. 같이 생각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좀 틀리게 이야기하면 좀 뻔뻔스럽게 말이지 잘난 척한다고 그런 이제 생각이 많이 나는데 여하튼 일본의 또 현재에서는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도자급 가진 자 권력자 그런 사람들은 양심이 좀 약하고 오히려 백성들은 아주 그 양심적이고 그렇다고도 이야기를 했고 그 당시에 제가 불매운동은 개인적으로 정부 차원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하면은 그것은 아주 현대적인 범세계적인 의식구조를 가지고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색이 없고 비난 받을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국민들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세계에 여론화시키고 그러면은 좋다 찬성한다고 초기부터 나는 주장해 왔는데 그게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도 이제 자부심을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일본 동아시아 사람들은 이제 아주 연필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실험상에서 아주 특이하게 생긴 것을 선택하는 확률이 31%밖에 안 된다고 그러죠. 근데 서양 사람들은 색깔이 이상하다든가 좀 독특하게 독창적이고 좀 보통이 아닌 연필을 선택할 확률이 77%랍니다. 생소한 것을 좋아한다 그 소리입니다. 생소한 것을 좋아하면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창조력도 많아지고 더 발전할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사람 저자가 이제 이야기한 것들은 실내에서 한국 사람, 중국 사람, 남부의 이탈리아 사람, 가족주의가 강한 데에서는 신뢰가 많이 떨어지고 약속을 잘 안 지킨다. 근데 이제 실제 선진국에서는 약속을 잘 지킵니다. 근데 이제 후진국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야기한 것은 답답한 이유는 살맛집 사는데 우리는 지금 그 값도 못하고 정신문화가 떨어져 가지고 양식적인 사람들이 별로 없고 거짓말 사기꾼들이 항상 무리를 일으키고
그런 가치관이 혼란된 사회가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 있습니다. 그걸 가만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게 지낸다는 것은 그 말도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그게.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폐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모든 것이 상대방의 기초를 두고 배려를 하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고, 그리고 서양 좋은 의식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거기도 일본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나는 판단을 합니다. 일본이 정말 정신문화에도 선진, 개인주의 그런 사상 좋은 쪽을 잘 정신문화를 발전시키시면은 현재 같은 일본의 사고방식의 후진성을 극복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에서 좀 등한시한 것 같아요. 그게 맞을 겁니다. 왜 그러면 자아 자부심에 관한 우리가 더 포텐셜이 있고 우리가 더 잠재적이고 많은 사회를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정신 문화도 추월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일본 사람들은 약속을 잘 신뢰가 있고 함부로 약속을 약속을 안 하고 그렇게 밭과 겉이 다르고 그런 면이 있고, 일본은 항상 답례를 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물을 잘한다고, 조그마한 선물 같은 거 감사드는 표시를 잘하고 그런 좋은 점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일본 관광객들을 보면 알겠지만은 항상 이제 동전을 조그마한 이제 주머니에다 넣고 다닙니다. 그렇게 철저하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게 더치프레이를 해가지고 항상 자기가 낼 것만큼만 내고, 한 사람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전부 이제 식당에 이제 식비를 계산하고 그런 것은 또 없습니다. 상당히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일본의 사고방식이 개인주의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잘 구분이 안 되고, 좀 이상하다. 세계의 선진국에서 조금 정신문화에서는 조금 뒤떨어진 감이 많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일본의 대화에서는 맞장구를 잘 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좋으나 나쁘나 예스 예 그렇습니다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맞습니다 하고 자꾸 그런 이제 문화 의식이 있고요. 그리고 또 애매합니다. 그리고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하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않고 우물쭈물 해가지고 노란 말을 안 해요. 그렇습니다. 자꾸 긍정적으로 애매하게 그렇게 대하는 경우가 많은 그런 것을 이야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한국말하고 일본말하고 이제 보면은 일본말은 말이죠. 굉장히 불투명하고 어휘가 적어서는 몰라도 일본은 이제 듣는 사람이 중요하게 항상 생각하는 그런 좋은 것이 그런 성질이 있지만은 말하는 것은 우리가 더 주장이 항상 셉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을 많이 하면은 항상 편안한 그런 민족성이 우리나라 민족성이 아닌가. 일본은 그것을 참 자제하고 절제하고, 근데 이제 속으로는 이제 호박씨를 까든지 말든지 그것은 다른 문제이고, 그리고 이제 민폐를 아주 싫어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회나 상대한테 폐를 끼치지 않는 것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지하철에서는 애를 태우고 다니는 보모차를 왔다 갔다 해도 아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렇지 않는 모양이에요. 굉장히 그런 것은 민폐를 끼친다고. 어린애가 울기나 한다든가 하여튼 그런 것이 굉장히 너무나 딱딱하게 인간성이 조금 딱딱한 그런 각박한 그런 생활 태도가 있는 것이 안 좋고, 그 다음에 공감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장점에서 이야기했지만은 감성이 풍부해서
굉장히 공감을 잘해요. 한번 한다. 나도 그런 생각이다. 그러면 추진력이 굉장히 강한단 말이에요. 그게 일본은 없다고 그래요. 그 애국심은 이제 국수주의로 해서 그 세기는 센 모양인데,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통계를 내보니까 만 4세로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공감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한국이나 중국 사람보다 훨씬 떨어진단 말이야. 만 4세 때.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우리 교육을 어떻게 유아 교육을 시켰길래 공감하는 능력이 이렇게 저질하고 딴 나라에 비교해서 4세가 아니라 4 내지 11개월에 늦게 공감하는 능력이 발달한다고 그렇게 이제 자책하고 그 원인을 파헤치려고 그런 것이 있었고요. 명확한 자기 표현을 억제하는 경향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감 능력이 방해되지 않았는가, 지나치게 엄격하게 애들을 몰아세우고 통제하는 그런 교육이 있어서 그런지 않나. 그리고 그런 것이 이제 그런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행복하는 것에 이제 일본은 초기에는 3, 40년 전에는 스위스 같이 행복한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데 요새는 조금 험하게 가지고 우익 세력이 너무나 강해 가지고 군국주의로 또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아베 총리가 그걸 몰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아주 주의 국가로서 좀 나쁜 현상이고요. 근데 이제 집단 내 조화를 중시하기 때문에 너무 폐쇄적인 문화에 있어서 보통과 평균을 지향을 하려고 그러는데 개인주의가 확산되면서부터서 확산되고 있는 일본의 사회 집단과 서로 일본 내부에서 서로 충돌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개인주의 좋은 점을 이렇게 잘 가려서 정신문화를 일본 문화보다도 과거에 옛날에도 그랬지만 더 월등하게 발전시킨 잠재력이 엄청 많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중국은 이제 한참 뒤에 있는 국가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군국주의, 제국주의적인 마인드가 있어가지고 우리 이웃에 서로 충돌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지금 일본의 사회라고 하고, 이제 한국을 험한 막 욕하고 싫어하는 그런 시위를 일으키는 일단의 험한 사상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일본 의식구조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후진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좋지 않는 현상이 일본 사회에서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본 사람의 자부심을 잘 탐구를 하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많은 한류 팬들이 많았는데 다 없어진 것 같아요, 요새는. 그런데 다시 한류 문화를 계속 발전시킬 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남의 불행을 자기 일처럼 함께 타파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거고, 한국인은 일본의 오래된 잃어버린 정과 순수함 같은 것을 잘 가려서 예를 들어서 영화에 나오는 순수한 사랑이랄지 영가랄지 그런 좋은 사상이나 생각을 한류를 통해서 우리를 표현하고 또 삶에 화목하고 또 그런 이웃이 돼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인격이 있고 대접받는 국민성을 만들려면은 자아자부심을 열심히 파헤치고 연구하고
그래서 좋은 나라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좋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